자, 오늘부터 나는 세계 시민입니다. 이 책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었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글쓰기 시간으로, 유엔이 정한, 지정 기념일 중에서 하루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고, 이 책의 서술 방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날을 소개하는, 설명하는 글을 써볼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이제 어떤 날을 선택했나, 그 날 자체가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날들인가, 요 부분도 이제 평가의 기준 중에 하나가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날에 대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책에서 제시했던 어떤 그런 말들처럼 그 날과 관련된 현재의 상황들, 그 날이 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날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그 날과 관련된 그 이슈 문제에 관해서 해결책, 방안은 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또 그 날에 얼마나 또 잘 제시되어 있나, 이런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야겠지. 그거 왜 여러분이 이게 글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문단 구별부터 시작해서 글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던가 뭐 등등 이런 글쓰기 어떤 그 능력들도 또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2부터 발표하도록 하겠고, 그러고 나서 친구들이 아까 쌤 조금 아까 말했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해주고, 어, 하진이, 지석원, 준이 순으로 평가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석, 후. 자, 발표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 음식, 집 등등 수많은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식이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유래하였는데 지자는 방패 간의 화살시 자와 그리고 입구자가 합쳐진 원자로 사냥과 싸움의 경험을 전수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런 지식은 우리 생활에서 없으면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위의 질문의 예시대답을 생각해보자면 물을 얻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하며 음식을 얻기 위해서도 방패, 화살 같은 사냥 도구, 농사 방식, 뱅기 같은 농사 도구 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붕 또한 만들기 위해서는 지붕의 무게 분산, 알맞은 재료를 이용한 정확한 시공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지식이 없어 죽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버섯을 먹었는데 이것이 독버섯인지 모르고 죽은 사람, 하늘을 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으로 절벽에서 뛰어내린 사람 등 한편으로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만약 지식이 있어서 무슨 버섯이 독버섯인지 알고 인간은 날 수 없다는 지식을 알았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은 우리의 뇌를 구성하고 생사를 결정짓는 판단을 하는 등의 인생의 다양한 데서 도움을 줍니다. 민법 809조 1항 8촌 이내의 혈족 친양자의 입양간의 혈족을 포함한다. 친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이 나지 못한다. 이 내용은 민법에 적힌 금친혼을 금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금친혼을 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전자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왕가는 또 함스부르크 왕가입니다. 이 함스부르크 왕가의 펠리페 4세는 주걱턱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주걱턱은 밑턱에 비해 아래턱이 앞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빨 또한 아랫니가 훨씬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주걱턱 때문에 펠리페 4세는 평생 죽, 스프 등의 액체로 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난 이유는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또 그 위에 성도들이 전부 근친혼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는 근친혼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펠리페 4세 또한 근친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3명의 자식들 또한 죽었던 군 허리를 가지고 있었기에 7살이 되도록 걷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신질환도 같이 겪었죠. 이렇게 많은 질병을 가진 3명의 자식 또한 빠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함스부르크왕가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유전병은 열성 유전자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유전자는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로 나뉘는데요. 우성과 열성으로 나뉘는 까닭은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는 부모님이 서로 가지고 있을 경우 둘이 대립한 상이 나오면 대부분 우성 유전자가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친의 경우 그 가문에 유전병이 있다면
부모 모두 열성 염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자식이 유전적인 권력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이렇게 내가 생물학적인 문제로 보았을 때 근친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스부르크 왕가 사람들은 이런 근친이 왜 안 좋은지 몰랐고 심지어 이렇게 주국적과 등 부분이 나타나는 이유가 근친이 아닌 외부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이에 대해 알았다면 함스부르크 왕가는 유지할 수 있었는데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9월 28일은 세계 알 권리의 날입니다. 이달은 2002년 불가리아에서 지정되는 날로 불가리아에서는 알 권리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트로피를 수여합니다. 좋은 쪽으로는 기여한 사람들에게는 투명한 정보를 뜻하는 황금 열쇠 트로피를, 알 권리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론의 통제를 의미하는 자물쇠 상을 수여하는 국제 행사입니다. 자유와 함께 이런 알 권리라는 표현이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 요소로 강조되고 있는데요. 제5대 주 유엔 미국 대사 에들라이 이 스티븐슨이 말합니다. 지식 추구의 가치를 둔다면 지식 탐색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 자유롭게 따라가야 합니다. 이 자유로운 마음은 10피트의 줄로 묶어둬야 지어되는 개가 아닙니다. 이처럼 알 권리에 제한을 두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얻는 방법이 제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을 알 수 없게 하고 사람을 넓은 울타리에 속박시키는 행위와 별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하진부터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 권리의 날이 있는지 몰랐고 되게 소개를 재밌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얘를 앞에서 너무 길게 다뤄줘가지고 살짝 그게 그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음. 너무 어려워 갖고 갔네. 자, 그 다음에 지석 원. 자료 조사를 엄청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엄청 열심히 한 것 같고, 또 되게 딱 정리를 딱 잘 썼는데, 그, 이 문단 구분 안 돼 있어가지고 읽는데 지루했어요. 음, 자, 그 다음 준이. 이 글처럼 되게 이 주제에 대한 정보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또 끝이야? 그 다음에, 이 책에 나온 그러니까 이 책의 이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책이 구성돼 있는 것처럼 되게 했던 것 같아요. 음, 자, 지석2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세계 알 권리의 날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쌤도 이런 날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석2 알 권리의 네. 날이라는 게 뭐야? 알 권리가 어, 뭐야? 알 권리가, 그러니까 이 아까 좀서 말했던 것처럼 언론의 자유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뭔가 음, 좀 정보 같은 게 음,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알아야 정보를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그런 거를 알고 있나. 음. 음. 그런데 지금 쌤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지석2에게. 약간 앞부분은 좀 지식이라는 거에 좀 수정을 할 수 있겠는데 음. 그러면 이 그래서 사람들이 알 권리를 침해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지석2가 제기하고 있는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합스부르크와 왕가가 이런 뭐야, 근친혼을 했을 경우에 열성 유전자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그건 아니죠. 어? 그건 아니죠. 그런 점에서 지금 지석2가 과연 알 권리의 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나 라는 점이 선생님이 이 글을 읽으면서 의문이 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알 권리의 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정보를 공개하라는 거야. 투명하게. 예를 들면 어, 그 정부에서 뭘 결정을 했어. 근데 그 결정이 도대체 어떻게 내려진 결정인지 그런 것들에 관해서 국민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알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모르게 그냥 자기들끼리 처리해서 결정됐으니까 그냥 뭐야 너희들은 따르라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는 국민들이 뭐 하면 정보를 청구할 수,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어. 그럼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그 사람들이 회의록이라던가 그거가 어떻게 결정됐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또는 이런 것도 알 권리라고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찰이 지석이의 통신 기록, 지석이가 누구랑 전화했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금융 거래 실적 이런 것들을 검찰이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어. 수사 목적으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나 이런 경찰이 그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통신조회라던가 이런 거 했을 경우에 몇 달 후에 지석이에게 내가 네 통장을 들여다봤다. 내가 네 통신한 사실들을 조회했다. 라는 것들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런 점에 있어서 그것들이 이제 국민이 알 권리인데 옛날에는 그것들이 다 뭐해? 무시됐어. 그냥 경찰이 너 조사할 거 있으니까 내가 조사했다는데. 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들. 그리고 그런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에 사실은 안 좋은 점도 있어. 준이, 그런 정보가 공개되면 안 좋은 점. 내가 너 뭐 이렇게 왜 그걸 즉각 공개하지 않을까? 내가 너 이런 거 수사했어. 내가 너 이런 거 통신 조회했어. 아니면 아까 회의에서 대통령이 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 그 회의록을 바로바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어, 지석원, 이 알 권리 날이라고 하면은 다 공개하면 되잖아. 근데 왜 바로바로 공개를 안 해? 아, 음. 그,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회의 같은 거에는 국가적 기밀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국가 기밀 사항이라던가 지금 이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 외교적으로 좀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것들은 뭐 30, 공개가 뭐 30년 후에, 50년 후에 이런 식으로 그 공개의 범위를 정해놨어. 또 요즘에 좀 문제가 되는 게 이른바 특활비라는 게 있거든.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다른 그 많은 그 예산은 그 공무원들이 그 예산 집행을 하잖아. 그러면 그 예산을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썼다는 거를 세세하게 보고를 해.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로부터 그걸 저기를 받아. 나중에 결산을 받아. 그런데 특활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얼마를 썼다라는 것만 보이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이런 거를 뭐 한다는 거야. 밝히지 않는다는 거야. 특히 이제 그 특활비 이런 게 많은 게 그 국정원, 국가정보원이라던가 아니면 뭐 검찰이라던가 이런 경우가 특활비가 많아. 그 것들은 수사나 뭐 이런 정보 수집 활동 가운데서 이것들이 드러났을 경우에 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즉각 공개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런 점에 있어서 과거에는 그런 내용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웬만한 정보들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그 정보 청구를 하면 그것들을 알려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 알 권리를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고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제일 화제되는 핫한 인물이 누구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에서요? 지금 현재 최근에 가장 핫한 인물이 며칠 사이에 한강? 대통령이요. 응? 대통령이야 뭐 계속 그 핫한 한강. 아,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노벨 문학상을 문학상. 아주 핫한데 그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번에 그 노벨상을 수상한 그 소년연다라는 작품이 몇 년 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게 유해도서, 청소년 유해도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서관에서 그거를 빼라. 이렇게 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그런 자식들. 결정이 도대체 누가 왜 내려졌나 이런 음. 부분들을 다 뭐라는 거야? 밝히라는 거야. 그리고 그걸 책임지라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그냥 뭐 했었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른바 투명해진 거야. 그러니까 투명해지면 좋은 점도 있겠지. 부정과 비리가 일어나지 않겠지. 어? 외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겠지. 근데 투명했을 경우에 과연 좋기만 할까? 하진이 어때?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거에 대해서.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되면 음, 그, 정보가 음, 되는 거니까 그 막 유해한 정보 이런 게 다 음, 알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음, 알아야 되는 정보를 알게 되고 음,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서 청소년들이 막 유해한 정보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음,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지석, 손은 어떻게 생각해? 음, 그러니까 이 알 권리라는 게 음, 필요는 합니다만 너무 이게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건 또 좀 뭔가 약간 제한 정도? 난 그리고 하- 공개되지 말아야 될 몇몇 정보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 빼고는 그래도 공개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그 국가 기밀 그것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물론 정보 공개할 때는 개인의 사생활 관련된 부분들은 다 저기를 해. 이게 뭐야? 그 뭐야? 블랙 처리를 해. 그렇게 한다. 예를 들면 뭐 최근에 그뭐 범죄가 일어나. 범죄가 일어났을 때 범인의 얼굴을 공개할 거냐 공개하지 않을 거냐. 그때도 이제 그 알 공개, 권리 공개 지금은 막 뉴스에 보면 그런 거 공개 안 하잖아요. 아, 그 모자이크하고, 그게 아, 막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래. 그렇지. 그러니까 범인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가 그 범인이 재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일단 뭐라는 거야?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의 얼굴을 공개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 나중에 무죄가 돼. 그러면 그걸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잖아, 그 피해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제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가 이제 배치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개할 거냐 말 거냐라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어.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개가 결정되기도 하고,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비공개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관해서 따져볼 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쨌든 알 권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지석이가 방향을 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과 다르다는 거야. 괴를 달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지석이 글의 좋은 점은 일단은 이렇게 아주 그 합수부르크 그 왕가의 어떤 그런 사례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흥미로워. 그리고 그 우성과 열성 이렇게 상당히 그 뭐야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이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포인트 방향이 어떻게 좀 약간 달라지면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누가 얘기했던데 한 문단 지금 여기 이게 이만큼이 한 문단이에요. 형식적으로 봤을 때 또 이만큼이 또 한 문단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때 답답함을 느껴 글을 읽는 데 있어서 일명 가독성이라고 그러는데 읽기 편하게 하는 것들도 지석이가 어쨌든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너의 그 뜻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느낌. 근데 이렇게 글을 답답하게 문단 구별을 안 해주게 되면 사람들이 이거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고 복잡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에 너의 전달력이 그냥 확 떨어지는 거야. 그 내용과 관계없이.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그런 문단 구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디테일, 이런 부분들도 지석이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글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이게 지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 이렇게 한자 뭐 이런 것들도 뭐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좋아.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 다양한 예를 들어준 것도 좋아. 근데 여기서 보면 버섯을 먹었는데 독버섯이 모르고 죽은 사람까지 내가 이해를 해. 근데 하늘을 날 수 있을까 하는 상상으로 절벽에 뛰어내리는 사람이 하늘을 사람은 날 수 없다는 지식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죽었을까? 라는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상상으로 절벽에 뛰어내리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은 무식해서 그런 거다라고 해석하는 수도 있어. 지석이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보통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해? 는 그러니까 믿음, 그, 음. 종교적인 믿음이 있는, 그렇지. 아, 종교적으로 그 사람이 무슨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갖고 자기가 뭐 신의 능력을 받아갖고 내가 그걸 증명했다. 이러지 않고서 이 사람이 뛰어내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 또, 정신적인 문제.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니냐. 라고 또 해석한다거나. 또, 음, 긍정적으로 보면. 다 지금 그냥 부정적으로 봤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낭만, 관련 어? 증거. 낭만이요. 낭만. 낭만 있는 사람이야. 그래, 그럴 수 있겠네. 낭만 있는 사람이야. 폼 잡는 사람이 낭만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어쨌든, 인간의 한계 뭐 하는 거야? 도전? 도전. 인간에게 도전하고 극복하고 사실은 이렇게 날 수 있을까 하는 상상으로 바탕으로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비행기라던가 뭐 패더글라이더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날 수 있게 된 거잖아. 그런 점에서 이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쓰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 소재가 맞아. 지석이가 뭘 얘기하는지 알겠어. 근데 이게 과연 딱 들어맞는 건가? 아니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가? 이걸 같이 봐야 돼. 그래서 음.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만약 그런 경향성이 강하다면, 오히려 이 부분들은 뭐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빼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해야지. 근데 다양한 경우가 있을 때 굳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를 함으로써 이 구설에 오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석이가 원래 그 이야기를 취재하는 어떤 그런 방향에서 흔들린다는 거지. 데니스서가 네. 그래서 알 권리 난에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점들 좋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런 이 스티븐슨의 말을 이렇게 지식주義의 가치를 둔다면 지식 탐색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 자유롭게 따라가야 된다. 이 자유로운 마음은 10대 줄로 묶어둬야 지어되는 계가 아닙니다. 라고 썼는데 이렇게 이제 명언을 인용해 가지고 또 마지막에 가서 그 명언을 이용해서 별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해서 인상 깊은 마무리한 것들이 상당히 좋은 사실 수준 높은 어떤 그런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무슨 말이야? 10피트의 줄로 묶어둬야 지저대는 개가 아닙니다라는 뜻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그니까, 10피트 위 특정한 지역 안에서 활동하게 하는 게 그런 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그런 거. 10피트의 줄로 묶어둬야 지저대는 개. 그럼 왜 이 개는 줄이 안 묶여 있으면 짖지 않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몰라서 그런 건가 했어. 10피트 줄로 묶어둬야 지저대는 개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을 알 수 없게 하고 사람을 넓은 울타리에 속박시키는 행위와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분에서 넓은 울타리에 속박, 요 표현도 어때? 넓은 울타리에 속박. 이게 아, 10피트 줄이랑 어느 정도 비슷한 표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어. 적긴 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동물원 같은 경우에 문제 삼는 것이 좁은 공간에 그 동물을 가둬두는 거잖아.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문제 삼는 거잖아. 네, 근데 그 뭐 세렝게티 이런 데는 야생 상태에 풀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돌아다니며 보는 거잖아. 네. 그러면 그것도 넓은 울타리 속박시키는 거야? 세렝게티 이런 데도? 근데 일단 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바깥 세상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 대해서 뭔가 어.
그런 정보 같은 걸 얻을 수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넓은 울타리라고 표현하긴 했어요. 음. 그래서 어쨌든 이 스티븐슨의 말 같은 경우를 굳이 선생님이 지금 이제 해석을 한다면 알에 있어서 자기가 뭔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지식 탐색하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떠한 제한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어?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그리고 또 이걸 또 다르게 좋게 얘기하면 어떤 정보에도 우리가 다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나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울타리를 이렇게 정해놓고 야, 너 여기 안에서만 자유롭게 행동해. 라고 이렇게 어쨌든 그 어떠한 울타리, 그 어떠한 것도 설정해서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듯해.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그거를 이제 CPT의 줄로 묶어둬야 지저대는 개가 아닙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묶어둬야 지저대는 개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이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어. 오히려 CPT의 줄에 묶여서 지저대는 개라고 즉 자기가 뭐 했는데도 뭐 한지 모르고 CPT의 줄에 묶여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뭐 하다 생각하는 거야. 자유롭다.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보면 걔는 그냥 10피트의 줄에 묶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런 뜻이라면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10피트의 줄로 묶어둬야 지저대는 개라는 어떤 그런 표현에서 이게 줄로 묶어둬야 지저대는 개라는 그런 표현이 하고 이 앞에 이거하고 어떠한 합이 맞아떨어지는지 그 부분이 사실은 선생님 입장에서 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부분에 선생님, 대해서 어떤 준이 그 스티븐슨이 말한 거 이거 맞아요. 요렇게 한 게 맞다고? 네, 아, 똑같아요. 그럼 요게 이제 요 해석이 왜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지 이 해석이 뭔지 그러니까 10대 줄로 묶어둬야 지도되는 개라는 것이 갖는 그 관용적인 의미, 비유적인 의미 요게 뭔지를 선생님이 지금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요 앞에 것과 어떻게 이해가 떨어지는지 그런 점에서 이제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야. 선생님의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럼 이제 선생님은 탓을 해야지. 이게 보편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도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던 건 어떤 그 맥락 속에서 한 거거든. 근데 맥락 속에서 한 건데 이 얘기만 쏙 뽑아다 이렇게 썼을 경우에 앞뒤 맥락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해하기 힘든 어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런 점에서라면 지속2가 좀 더 친절한 글쓰기를 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지. 됐니? 음, 그다음에 한 네.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이 글과 관련되어서 결국은 요 알 권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결국은 이것들 우리 현재 한국의 어떤 그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한국은 알 권리가 어떠한 건가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의 이야기로 구체화시키는 것들, 적용시키는 것들 이런 식으로 갔으면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글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거 약간 달라요. 뭐가? 그 명언이. 그래? 이 자유로운 마음은 CPT의 줄로 묶어둬야 하는 지저대는 개가 아니에요. 묶어둬야 하는 지저대는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묶어둬야 지저대는 게 아니라, 묶어, 묶어둬야 하는 지저대는 개예요. 에? 는 두 번 들어간다고? 자, 네, 그럼 그 말이, 묶어둬야, 지저대는 걔가 지저대는 걔인데, 그 지저대는 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묶어둬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묶어두잖아. 걔가 왜? 뭐 하니까? 탈출하니까요. 위험하니까, 탈출하니까. 그래서 묶어둬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 탐색을 뭐 해서는 안 된다? 묶어둬서는 안 된다. 묶어서는. 만약에 준이 그 해석하는 그 묶어둬야 하느니라, 그 하느니란 말이 들어가면, 그 말이 해석이 돼. 그 말뜻이 통해. 어쨌든 그런 점에서 어쨌든 요 부분이 이 글을 이제 옮기는 그런 사람들에 따라서 요 하는 과정에서 그 번역을 매끄럽게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들이 그것도 모른 채 이제 오역된 것들이 계속 또 그냥 뭐 하는 거야. 계속 옮겨가는 거야.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준이 지석투의 장점, 좋은 점 이렇게 그 배경지식이나 하는 조사를 통해서 흥미로운 자료를 찾아가지고 글을 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은 다른 친구들도 지속되게 배울 만한 어떤 그런 점들이라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쌤이 또 이제 몇 가지 조언했던 그런 부분들은 또 지속적으로 앞으로 글을 써가면서 가는 과정에서 참고하길 바랍니다. 다음 2등이 누구였어? 하진이. 하진이? 저희요. 음, 하진이 게 어디 갔지? 저 카톡으로 보냈어요. 아, 그래. 보냈는데 내가 하진이 거를 여기다 복사해 왔는데. 헐. 왜, 잠깐만. 네. 자, 하진이 발표하겠습니다. 잠깐만. 네, 제, 네, 발표. 제가 조사한 특이한 날은 캐나다의 진실과 화해의 날입니다. 진실과 화해의 날은 원주민 기숙학교에서 기독문화 주입으로 만들어진 희생자 그리고 생존자의 슬픔을 기억하며 캐나다의 원주민 역사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진실과 화해의 날에는 오렌지색 셔츠를 입는데 이는 당시 기숙학교에 다니던 필립스 웹스테즈의 이야기를 통해 생긴 전통입니다. 필립스 웹스테즈는 기숙학교를 다니기 전 할머니께서 선물해 주신 오렌지색 셔츠를 입고 학교를 나섰는데 기숙학교에서는 입고 오거나 가져온 옷들을 전부 빼앗기고 서양식 옷을 강제로 입혔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진실과 화해의 날에 오렌지색 셔츠를 입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실과 화해의 날에는 오렌지색 불빛을 들고 다 같이 오렌지색 셔츠를 입고 퍼레이드를 하며 원주민의 역사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학교를 쉬며 캐나다에서는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캐나다의 진실과 화해의 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캐나다에 이런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고 원주민의 역사의 슬픔을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준이부터 준이 지석원, 지석투 순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준이, 박준이가 계속 연결 끊긴다고 문자. 네, 지금 채팅으로 지금 연결 끊긴다고 하는데. 지석원부터. 준이 나갔다 다시 음, 돌아오고. 제가, 지석부터. 제가 그 숙제 기억했던 거는 UN 국제기념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음, 그게 아니어가지고 오늘 좀 당황했고, 근데 그래도 그 되게 의미 있는 날에 조사해 와서 쓴 것 같아요. 음, 지석투. 네, 이거 되게 간단하게 이 기념일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설화 같은 거 되게 잘 설명했던 것 같아요. 자, 준이 됐어? 준이야? 네, 지금 자꾸 이거 몰라 아, 갑자기 계속 끊기고 그래요. 그래. 지금 됐네. 자, 준이 평가. 아, 네. 아, 제 잠깐 못 읽었어? 일단 음. 네. 자, 준이 그럼 이따가 평가하기로 하고 지금 보면 네. 지석 원투 얘기했듯이 윤나진이 그 숙제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거지. 그래서 이게 오늘부터 나는 세계 시민이다라고 해서 세계인들이 함께 그 기념하는 기념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엔에서 지정한 기념일로 하자라고 얘기했었는데 하진이는 이제 캐나다에서 지정하고 있는 그 부분들인데 가장 중요한 건 진실과 화해 날이 몇 월 며칠인지도 지금 뭐야? 조사 밝히지 않았네. 가장 기본적으로 언제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캐나다 진실과 화해 날이 언제 하지나? 아직도 다 몰라? 까먹었어요. 9월 30일이라고 너 9월 30일. 그래서 진실과 화해 날이 왜 조성이 왜 만들어졌는 건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진실과 화해 날에
뭘 하나, 어떤 내용들을 하나라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쓴 것들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아, 온주의 역사와 슬픔을 기억해둬야겠습니다라고 이게 끝나버렸다는 얘기.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사이에 뭐가 더 들어가야 돼, 준이야? 준이야, 뭐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끊겨? 멈췄는데요? 떡투, 네. 뭐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지금 하진이 그래 빠진 부분이 뭐야? 예시? 예시라는 게 무슨 말이야? 아니, 이 책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의 날이면은 응, 물과 관련해서 설화 한 두 개, 세 개 정도를 얘기하는데 응, 그런 게 딱히 응. 없어. 그렇지. 네. 진실과 화해의 날이 여기 캐나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나라는 것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이게 한국 버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진실과 화해가 어떠한 의미가 있냐라는 것들이. 하진이, 네, 진실과 화해가 어떤 의미가 있어? 그 진실을 알고 음, 잘못을 한 걸 화해하는. 그래. 근데 그게 진실과 화해 날인데 그게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진실과 화해 날이 필요한 경우가 언제가 있냐고. 뭐 어떤 상황이 어떤 경우가 있냐고. 싸웠을 때. 어?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언제 갈등이. 싸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언제 싸웠는데 무슨 사건 그 구체적 역사 사건이 뭐냐고. 음, 뭐가 있을까? 진실과 화해가 필요한 게. 광복절. 응? 그러니까 광복절? 광복절 진실과 화해가 필요해. 우리나라하고 일본 어, 그런 거. 간에 어, 그러니까 진실에 대한 어, 일본이 사과를 해야 되는 일본하고 어, 그 진실에 대해 가지고 응, 진짜 진실에 대해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응, 그 진실에서 잘못한 사람이 사과를 하고 그렇게 응. 화해를 하는 게 그렇지. 광복절 날 그럼 필요. 준이 얘기를 말하면 결국은 우리가 친일, 이른바 역사청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일제 그 침략기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용서를 빈다던가, 어? 그리고 나서 그거에 관해서 적절한 배상, 보상, 조치가 취해지고, 그리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야 되는데, 일제 침략과 관련되어서 일본 측의 주장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그 한일 그 외교 회담이라고 부르는데 다시 국교 수교를 하면서 그때 일본이 뭐 했다는 거야? 배상을 했다는 거야. 거기서 이제 진실과 화해가 끝났다라는 게 이제 누구의 주장이고 일본 측의 주장이고 반면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진실과 화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형편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냥 돈 몇 푼 받고 그냥 뭐 했다는 거야. 끝났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진정한 어떤 그런 진실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이 앞으로의 그 미래의 어떤 그런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측 주장이지. 진실과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원래 사과는 언제까지 한다? 계속 계속한다, 사과를? 받을 때까지 어, 피해자가. 상대방이 이제 됐어요라고 할 때까지 원래 사과를 해야 그게 진정한 사과라는 거야. 근데 보통 우리 같은 경우 왜 한 번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또 그 얘기하면 넌 도대체 뭐 그 얘기를 몇 번 하는 거야? 지겨워 죽겠어. 하고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나중에는 뭐해? 화를 내. 어? 도대체 너 사과를 도대체 뭐 몇 번 우려먹는 거야? 막 하면 화를 낸단 말이야. 그런 것과 비슷한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사과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것도 충분히 받아들여질 때까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의 어떤 입장인 거야. 자, 또, 지금 주제가 잘 얘기했고, 어, 일제의 과거 청산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이른바 진실과 화해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어떤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없어? 6.25? 6.25 전쟁, 그렇지. 6.25 전쟁과 관해서도 남북 사이에 진실과 화해가 이루어져야지, 사실은. 도대체 6.25 전쟁 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 건가? 북한군에 의해서 민중들이 학살된 어떤 그런 일도 있었고, 반대로 우리 국군에 의해서, 미군에 의해서, 뭐 소련군, 공식적으로 소련군이 뭐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전쟁 범죄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또 화해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역사 사건이 있는 거지. 또는 그 아까 그 한강이 노벨상을 수상한 그 부분에서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어떤 그런 평가 부분에서 역사적 비극을 역사상에 있었던 폭력을 개인이 그 안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감내해내고 승화시켜 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잘 그렸다는 게 노벨상 위원회의 어떤 그런 선정 이유거든. 그래서 소녀연단이라는 작품은 5.18 민주항쟁을 기본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 또 얼마 전에 나왔던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은 4.3 제주 항쟁을 네. 배경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4.3 제주 항쟁이라던가 5.18이라던가 아니면 현재까지도 지금 진행형인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충격을 줬던 세월호 사건. 그다음에 재작년이야 그 이태원 참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유가족 입장에서는 아이 또 뭐야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화해, 치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 그 부분들에서 우리 사회에 벌어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점에서 과연 그것들이 진실과 화해가 이루어졌는 건가? 하진이가 그런 이야기들을 끌어들여서 이 진실과 화해의 그 날이 단지 캐나다에만 의미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날들이 의미가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끌어갈 수도 있고, 그건 진실과 화해라는 거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 이 책, 캐나다에서 진실과 화해의 날은 사실은 뭐와 관련돼 있는 거야? 원주민의 역사. 원주민, 선주민에 대한 학살이라던가 뭐 권리 침해와 관련된 거란 얘기야.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때 관련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런 선주민 같은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지 않잖아. 우리나라는 이민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정이 물론 우리가 몰랐던 거기 때문에 특이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 직접적인 관련성, 의미성이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하진이가 선정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고려해 볼 필요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뭐 제가 조사한 특이한 날은 이라던가 이렇게 캐나다의 화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라고 해서 우리 하진이가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쓸 수도 있지만 이거 빼도 전혀 뭐해? 글을 읽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걸 과연 이렇게 친절한 이유로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 아니면 괜히 그 덧대는 건가? 그냥 군더더기인가? 군더더기라면 과감하게 이제 있고 빼고도 쓸 수 있어야겠다라는 얘기. 근데 하진이가 자꾸 이제 글 버릇이 이걸 쓰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계속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진이가 내가 이걸 너무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필요하면 써야 되고 때로는 내가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거라면 안 써도 괜찮다는 걸 하진이가 보여줘야 된다고 체험해야 된다고 하진아. 됐니 하진아? 네. 다음 3등 지석원. 제가 선생님, 근데 어, 쟤는 선생님, 조금 잘못 이해해서 그 약간 요거 다른 한 챕터를 쓰는 느낌으로 서술 방식 최대한 똑같이 비슷하게 따라해서 그렇게 썼거든요. 그래 그래 네. 괜찮아. 선생님, 근데 뭐, 음. 저 이거 와이파이 단말기 한 번만 더 확인해서 볼게요. 그래 편한 대로 해. 자 시작하겠습니다. 6월 26일 세계 약물 남용 불법 거래의 부정의 날. 마약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마약은 법의 감시를 피해 거래되고 있죠. 마약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약은 개인에게 또 사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현재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마약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마약이 거래되고 중독자도 넘쳐납니다. 심지어 마약 중독자들이 모여 있어서 좀비걸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을 정도입니다. 마약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쟁을 일으킨 아편. 아편은 양귀비의 덜 익은 열매에서 채취되는 마약입니다. 중국에서는 명나라 시대부터 황실 가족 귀족들이 즐겼고 청나라 초기에도 황실 계층과 상류 계층에서 유행하며 부와 교양의 상식처럼 여겨졌습니다.
영국은 청나라의 면직물을 팔고 차를 샀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인구의 청나라는 영국산 면직물보다 가내 소금으로 만든 면직물이 더 쌌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차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영국은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무역에서 계속 적자가 나자 영국은 값싼 인도산 아편의 청나라의 유통에 이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청의 아편 가격은 폭락하기 시작했고 점점 중독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문제는 심각해졌고 청은 아편을 대량으로 압수해 폐기하고 마약 상인을 체포하는 데 강경한 대응을 하고 영국이 아편 무역에서 손을 떼기를 호소했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사건이 얽히면서 영국이 아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아편 전쟁으로 청나라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들이 일어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역이지만 아편, 즉 마약에 관련된 문제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마약이 도대체 어떤 문제를 일으켰길래 전쟁까지 일어난 것일까요? 마약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마약은 마약류와 임시마약류를 총칭하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로 분류됩니다. 임시마약류는 마약이 아닌 물질이나 제품 중 오용이나 남용의 위험이 우려되어 마약류 수준의 취급 및 관리가 인정되는 물질입니다. 마약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마약은 이 도파민은 기존 분비량의 몇십 배를 더 분비하게 만들죠. 그래서 마약을 한 번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오직 이 쾌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마약에 중독된 것입니다. 마약에 한 번 중독이 된다면 끊기까지 많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부작용도 심각하죠. 마약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되는 내성, 마약을 하지 않으면 고통을 느끼는 금단 증상, 환각 등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부작용들은 우리의 건강을 완전히 해쳐놓습니다. 건강에만 위험한 것이 아닌 마약. 마약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에는 좀비거리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좀비처럼 비틀비틀 걸어 다닙니다. 이들은 모두 마약 중독자입니다. 이런 지역이 한 군데도 아니고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나면 사회가 필연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을 법제화로 통제하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은 생각보다 아주 많으므로 마약에 대한 수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약 카르텔 같은 범죄 조직은 언제나 법의 구멍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국가의 감시를 피해 마약을 밀매하고 유통합니다. 심지어 마약 생산 지역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며 국가가 건드리기조차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한국에도 마약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며 사람들이 마약을 접하기도 생각보다 쉽습니다. 학생들이 SNS를 통해 마약을 접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청소년들은 성인과 비교해 절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중독도 잘 됩니다. 무엇보다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할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진다는 것을 심각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약과 싸우는 사람들. 마약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 마약 단절을 위해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캠페인이나 프로젝트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각 국가도 마약을 없애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형사사법 체계와 보건 체계가 협력해 치료, 재활과 예방 정책을 시행하고 이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카르텔과의 충돌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마약에 대한 교육도 꾸준히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마약을 인류 공동의 적이라고 하며 마약 퇴치 국제회의를 열고 세계 약물 남용 불법 거래와 투쟁의 날을 지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마약 퇴치를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약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모두가 함께해야 이룰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속투 하진이 준위 순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지속투. 되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되게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네, 한 주제에 대해서 괜찮게 쓴 것 같고요. 좀 준이가 앞부분을 좀 자세히 봤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진이. 되게 자연스럽고, 그리고 되게 주제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준이. 그 마약이라는 것에 대한 되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적은 것 같고요. 그 마약의 종류하고 그다음 마약 전 세계적인 마약의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그다음에 마약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 뭐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가지고 되게 읽기 쉬웠던 것 같아요. 준이야. 네? 지속투가 너한테 먹였는데 너는 왜 안 먹어?
네? 아, 지속투가 아, 저는 시대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아, 탐방을 원래, 아니면 그, 원래 준이가, 대인배는 소인배의 그 그래. 말에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않는 법이에요. 키는 준이, 작잖아. 준이승. 어쩌라고, 지서가. 소가, 키하고 소인배, 마음의 크기가 너가 소인배지. 비례하는 건 아니야. 진짜 아유, 내가 친구 너가 소야. 소인배 얘기에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다더니 지속원 얘기는 또 바로 대응해 버리네. 자, 보면 지속 투하테 쌤이 했던 조언들, 지속 원이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딱 보여주고 있지. 아까 쌤이 가독성이 좋게 써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분에서 지속 원 그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가독성이 좋잖아. 보기 편하잖아. 이렇게 써야 된다고 지속 투가. 그래서 지금 이 책의 그 기본 그 흐름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점에서 이 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바탕이 되죠. 지난번에가 언제 한번 하진이 글 보고 쌤님이 제일 잘 썼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 준이 글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본 걸로는 지속원이 어쨌든 이 거에 가장 알맞게 이렇게 쓰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 약물 남용 불법 거래 투쟁의 날이라는 부분에서 이 마약이 현재 우리 한국 사회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그 부분이라는 얘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시의성 뭐 이런 부분들에도 상당히 적절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근데 이제 그 세계 약물 남용 불법 거래와 투쟁의 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왜 세계 시민과 관련되어 있느냐, 이게 왜 세계적인 문제인 건가라는 부분들을 지석이가 조금 더 그 부분을 얘기했다면 좋겠는데 여기서 물론 얘기를 잠깐 했었어. 그, 뭐였지? 요 위에는 마약을 인류 공동의 적이라고 하고 마약 대처 쪽 이런 식으로 이걸 했단 말이에요. 요 부분도 했었는데 이 부분들보다 조금 더 여기 부분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면 마약이 우리나라가 마약을 철저하게 단속한다고 해서 이게 마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왜? 전 세계적 마약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해결한다고 해도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인 문제여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왜? 왜 우리나라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야? 그 다른 유통하고 그런 사람들은 저쪽 밖에 있어가지고. 어, 마약을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국가가 있잖아. 네. 응? 그리고 그 마약을 유통함으로써 뭘 보는, 뭐 하는 사람들? 큰 음. 돈,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그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열심히 막는다 하더라도 계속 막아야 돼, 쉽게 말하면. 그 생산과 유통을 없애지 않는 한. 그런 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어쨌든 그 세계화에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자진 교류가 진행이 되잖아. 옛날에는 그냥 그 국가 단위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야 따로따로 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약 단속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걸 잘 지키기가 쉬웠어. 근데 지금 바이러스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너무나 쉽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마약을 생산하는가? 왜 그들은 마약을 유통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한마디로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약을 생산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을 제시해 줘야지. 삶의 형편이 어려우면 다른 거 심는 것보다 마약이 훨씬 더 수익이 높으면 마약을 그 심겠다는 어떤 그런 유혹들 이런 거에 쉽게 노출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 마약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막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마약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 부분들에서 이것들이 유엔에서 공동 대응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그런 배경을 깔고 있는 건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들 이런 것들이 함께 되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미국의 경우를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것도 좋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한국 버전화 돼야 되는데 한국 얘기했어 여기서 아까 그 잠깐 우리나라도 얘가 아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한 문단에 들어 쓴거 좋은데, 여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강조점을 둬서. 그래서 작년인가 마약 관련돼서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강남의 어느 학원가에서 음료수를, 아, 근데 그게 마약 아, 음료였다. 네.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문제가 된 어떤 그런 부분이었는데, 초기에 담배 회사들이 담배를 공짜로 막 나눠줬어. 음. 예, 왜냐면 담배에 중독성이 있으니까 그렇지. 많이, 담배 한 번. 많이 공짜로 나눠주면 이제 사람들이 중독성에 빠져들어가지고 계속 사게 되니까. 어,
그래서 담배를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 담배에 대해서 아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 흡연 인구를 늘리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팔겠다는 거야. 그래서 마케팅 전략이지 사실은. 근데 마약 음료도 그런 차원도 하나 있었고, 어?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그 사실이 너무 충격적인 거야. 아니 그런 생각까지 해? 그러면 그 예를 들어 담배 회사는 저기잖아. 대규모 그 조직화된 어떤 그런 부분들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케팅을 한다고 쳐. 근데 그 마약은 그동안은 은밀하게 뭐 이렇게 그래서 좀 비싸게 뭐 이렇게 수익을 얻는다 이런 구조였는데 마약을 대중화시켜가지고 중독시켜갖고 마약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든다? 그 광범위한 그 스케일에 깜짝 놀랐다는 얘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뭐 그 정도 그런 게 그 사람들이 크게 이렇게 본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나중에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접근했더라고 보니까 당신의 아들이 뭐 했습니다. 마약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한 건데. 그래서 마약 검사 하면 마약 그 저기 성분이 검출되잖아. 그것만 갖고도 네 애가 뭐 할 거다? 처벌받을 거다. 학교에서도 징계받을 거다. 그러면 그 아이 인생이 뭐 한다? 망친다. 망한, 그러니 그 부모에게 그걸 빌미로 뭐 해서 협박해서 그래서 돈을 뜯어내겠다라는 걔를 마약을 중독시켜서 마약을 팔아먹겠다는 게 아니라 마약한 어떤 그런 경험을 그 뭐야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협박을 통해서 돈을 뜯어내는 어떤 그런 의도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요즘 들어서 그 마약과 관련되어서 마약을 옛날에는 그 일부 연예인들 부자들 이런 특정한 사람들 아니면 뭐 조폭들 이런 특정한 사람들이 마약의 어떤 그런 문제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요즘에는 아까 말한 대로 청소년들이라던가 일반 사람들까지 그 마약을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커져서 상당히 이제 그 경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의문이야. 뭐가 의문이냐면 선생님이 지석이 말했을 때도 요즘 마약 문제가 심각합니다. 마약 사범 때려잡아야 음, 됩니다. 그 얘기를 했었어. 선생님 여러 번 말했을 때도. 근데 그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분에서 선생님께서 물어봤어. 진짜로 마약 문제가 과거에 비해 더 심각해진 거냐? 아니면 공권력이 이른바 국가 질서를 잡는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아니면 국민들의 어떤 그런 시선 돌리기 차원에서 마약 문제를 터뜨리고 마약 문제로 그 기강을 어떤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정권 차원의 어떤 그런 늘상 있었던 그런 행사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의심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 분명한 사실들은 과거에 비해서는 그 마약의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졌다. 그 마약을 그 일반인들이 어쨌든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루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양화되었다라는 점에서 그 마약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점에서 이제 지석이나 하진이나 준이도 얼마든지 마약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약을 할 생각 일도 없을 거 아니야, 지금은. 근데 나중에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갔어. 아니, 뭐 외국 여행을 갔어. 근데, 야, 한번 그 호기심 삼아 한번 해봐. 라고 한다던가. 다른 친구들이 다 하는데, 아이고, 야, 쫄보, 너 못하지? 라고 해서 갑자기 자기를 뭘로 만드는 거야? 쫄보, 찌질한 놈 만드는 거야. 그럼 내가 뭐가 아니라는 거? 찌질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뭐 우리나라 음주 같은 건 성인되면 허용을 하니까 술김에 자기 이성을 상실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어쨌든 그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가능성들이 내가 뭐 마약을 하겠다 결심하고 이거 아니란 얘기.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마약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점에 대해서 뭐 어디까지 경계심을 분명히 하고 그런 점에서 자기가 의지를 이렇게 분명히 세워서 난 이건 절대 안 한다 라고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치관을 분명히 세우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석이 아주 좋은 걸 잘 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준이 네. 자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현재 고령화로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전체 인구의 7.3%였던 노인 인구 비율이 2020년에는 16.4%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의 인구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인 복지 정책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노인들이 사회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입니다. 그렇기에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유년 시절에 디지털을 사용한 경험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서울 디지털 재단이 발표한 2021년 서울 시민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55세 미만의 인구의 94.1%가 키오스크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각각 29.4%, 각각 29.4%, 13.8%만이 키오스크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는 고령층의 사회 적응이 더욱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 전체 중 독거노인의 비율은 21.1%입니다. 이에 따른 통계청 관계자는 독거노인은 경제 상황이나 신체 건강에 어려움도 있지만 함께 사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면서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기대 수명은 늘어나는 만큼 독거노인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독거노인의 문제점은 우울감뿐만 아니라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국가에서는 독거노인의 우울감 조성과 건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노인 복지는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 복지가 보다 더 나아지는 것을 위해 노인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노인의 날은 전 세계 노인들이 행복해질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노인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석 원투 하진순으로 평하겠습니다. 되게 자료를 엄청나게 다양하게 써가지고 막 뭐 퍼센트 제시하고 뭐 몇 년도에 이런 식으로 엄청 자료를 자세하게 제시해가지고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석 투, 저도 자료의 정확도랑 그런 출처 비롯해서 몇 퍼센트의 어떤 자료 결과 이런 값을 좀 정확하게 나와서 좀 신뢰감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하진, 그, 일단 앞에서 말했듯이 자료를 주제에 맞게 잘 넣은 것 같고, 음, 그리고 주제에 대한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네. 자, 아까 쌤이 준이 전까지 이제 지석 원이 아주 글을 잘 썼다는데, 준이도 지석 원 못지않게 글들을 원래 취지에 맞게 잘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대로 준이가 가장 강점은 통계 자료를 인용함으로써 상당히 글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이런 것들을 주고 있다는 점들. 그런 점들이 상당히 좋은 점인 거지. 게다가 그 자료가 어쨌든 뭐 2021년, 뭐 2023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의 어떤 그런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더 이제 그 신뢰도를 더 이렇게 높이고 있다는 점들 그런 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노인 사회에 어떤 문제를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디지털 사회에서 적용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독거노인의 어떤 그런 문제들에서 요즘에 이제 어떤 뭐 고독사라고 그러는데 죽을 당시 혼자서 죽어서 한참 후에 발견되는 그런 고독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노인 비중이 훨씬 높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한 점들 좋습니다. 굳이 이제 그러면 또 좋은 것은 쌤이 다른 친구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점들. 한국적 상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에게 더 실감날 거다라고 했는데 그 점에서 이제 준이 같은 경우는 자료 대부분이 다 한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점에서 그 점이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점들이지. 반면 준이는 거꾸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전 세계 노인들이 행복해질 때까지라고 해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전 세계 노인들이 나오는데 요게 오늘부터 나는 세계 시민단에서 이 책에 이게 수록될 게 아니라면은 이 글 자체로서 완벽해. 좋아. 근데 이제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단 이 글에 수록될 거면 이런 노인 고령화의 문제가 단지 뭐의 문제가 아니라 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세계적으로 이른바 뭐 OECD 선진국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 고령화의 문제를 겪고 있어요. 이미 고령사의 문제를. 이른바 몇몇 나라들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젊은 인구가 많아서 그 나라들은 고령화의 문제에서는 한 발 밑에 있어. 근데 심지어는 중국까지도 고령사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지금
바로 발등에 떨어진 어떤 그런 고민들의 얘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세계 이게 왜 그 세계 시민의 날과 관련되어서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인 건가에 대해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고령층의 사회적이 더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한 자료에 의하면하고 해서 이 부분에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이게 뚝 끊긴다 어떤 그런 느낌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 부분 넘어가는 데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인 건가. 라는 부분들. 즉, 이는 고령층 사회적이 더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뿐만 아니라, 혼자 살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라는 식으로 하면 이 이야기에서 다음 이야기로 뭐예요? 연결고리가 생겨서 자연스레 넘어갈 수 있다는 거지. 준야 이해가? 네. 그래서 지금 쌤이 그 내용적으로 연결해 주는 게 제일 수위 높은 거고, 수준 낮게 연결하는 것은 더 힘든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라고 한 문장 넣어줘서 다음 문제 넘어가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수준 낮게 연결해 주는 거야.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사회적인 힘든데, 게다가, 뭐야, 아무런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라고 하면서 내용적으로 연결되면 더 수준 높게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들을 이렇게 문단에서 문단을 연결해 갈 때, 내용이 전환될 때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 건가? 그 부분들을 배워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준이가 문제에 대해서는 잘 얘기했어. 근데 여기서 보면 고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노인복지를 더 낫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 얘기는 얘가 지금 뭐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막 얘기했어. 근데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자 이거잖아. 결국 음. 더 중요한 건 현재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들, 그 진단하는 이유들은 왜 그 문제를 진단하는 거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진단을 하는 거잖아.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진찰을 하는 이유는 네가 이런 병이 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이런 병이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치료해 가자. 라는 어떤 그런 계획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그렇다면 이런 키오스크의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독거노인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노력들이 경주돼야 되는 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사례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기서 준이가 멈칫했어. 왜? 아니, 고용증, 제가 이거, 네. 이거 그 앞에 반, 여기서 제가 그 60세에서 65세하고 65세 이상의 고령층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앞에 부분을 잘랐어요. 그렇지. 그냥 65세, 근데 뒷부분을 못 잘랐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멈칫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자기가 꼭 나중에 이제 글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혹시나 자기가 이제, 글 부분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점도 한번 더 살펴봤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오늘의 민수? 오늘의 민수요? 오늘의 아, 민수라는 맞아요. 네. 책인데, 소설책입니다. 소설책. 그리고, 아, 네, 그냥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민수라는 책을 가지고서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잘 지내고 안녕. 네. 안녕히 가세요. 야.